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 오늘 비 오는 월요일 아침에 2023년 서울 캠퍼스 타운 웨비나로 인사드리게 된 힐링 스팟의 가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의 주제로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엄태영 매니저님 채팅창에 잘 들린다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우리달 대표님께서 잘 들린다고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가 다 꺼져 있는데 혹시 저만 혼자 떠들고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대답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네 가지의 세미나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예정입니다. 광운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주관으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분의 대표님들 각각 세미나 끝난 이후에 대표님들께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표님들께 질문 나눌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시간은요.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주식회사 우리덜의 권용준 대표님께서 초기 스타트업의 생존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해 주실 예정이어서요. 권영재 대표님, 제 목소리 들리시면 화면 예, 온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중지할 예정이고요. 준비해 주신 화면 공유해 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좀 편하게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이 VR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의 권용재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의뢰가 왔을 때 저보다 사업을 더 잘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그냥 저렇게 생존하고 있는 기업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님께 여쭤봤을 때 캠퍼스타운에 예비나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한 소소한 팁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요새 뭐 예창패, 초창패, 첫창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실제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지원 사업도 있는지도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지원 사업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전 직장에서 나름 최연소 해외 법인장으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제가 퇴사할 때까지 매출 300억 규모, 그리고 100명 이상의 직원 규모로 성장시켜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 거의 반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만 거의 한 40개 정도의 지원 사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의 절반은 주구장창 쓰기만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4개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2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금을 많이 받는 게 물론 사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원 사업이나 뭐 외주를 받아가면서라도 생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요. 뭐 광해의 명장면 중 하나인데 사실 대표와 같은 마인드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떤 걸 공유드리면 대표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버나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지원 사업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계획서를 쓰기 앞서서 경쟁률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 조건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에는 정량적인 조건과 정성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정량적인 조건들로는 뭐 기업의 매출, 고용 인력, 특허 여부, 투자 유치, 수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조건들로는 얼마나 아이템에 대해서 진행했는지 보는 추진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성과, 대표자의 이력, 팀원 구성, 역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 사업마다 매년마다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원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원 사업들의 필요로 하는 조건을 좀 주관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최근에 생긴 생애 최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아이디어와
대표자 이력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를 잘 쓰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아이디어를 잘 쓰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추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나 대표자의 이력도 본 아이디어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후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팀이 어느 정도 구성되고 시장에서의 조금씩 성과가 있는 부분을 어필해서 사업 계획서를 구성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폐회에서부터는 실제로 시장에서의 성과, 매출, 그리고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이 점점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2021년도에 서울 11기 청창사에 합격했던 사업 계획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사업 아이템에서 전략적으로 인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원 당시에는 고용, 매출, 수출, 정량적인 성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자본금을 통해서 MVP 모델을 개발했었고 SNS와 유저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조사한 것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법인장으로서 경력이 있는 부분을 사업 아이템과 연계해서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작성했던 계획서로 올해 만약 저희가 다시 지원했다고 하면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혁신 창업 패키지 비대면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성된 팀원들과 저희 이력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하고 출시한 다양한 어린이 VR 콘텐츠들과 실제 온오프라인에서 출시하고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 저희가 개발한 콘텐츠들의 유저들의 피드백이나 유튜버 리뷰 영상들까지도 작성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조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상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러한 조건들과 성과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 외로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와 팀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사업화나 글로벌로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필하시는 게 매우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부터는 팀 규모라든지 그리고 정량적인 조건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정되었던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주제와 유사하게 개발해온 포트폴리오들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을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에서의 받은 평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만들고 있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미 개발하고 있던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어필하면서 저희 추진력들을 좀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R&D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아직 선정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까지 선정된 다른 대표님들과 저희가 올해 지원해서 사실 예비 번호를 30번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계획서를 한번 공유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기술적 내용을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업화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제 탈락하고 나서 과제 평가 의견에서 사업적인 요소보다는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공유드립니다. 이처럼 이런 R&D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R&D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것인지를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R&D에서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할지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팀 역량을 최대한 어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화 지원 사업은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얼마나 잘 개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흐름에 맞춰서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이런 조건들과 현재까지 있는 성과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지원 사업서를 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금이 필요하니까 지원사를 넣지, 이런 조건이 없는데 이런 지원사를 넣겠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표님들이 심사위원이고,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누구는 아이디어만 있고, 누구는 이미 시장에서 뛰고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얼마나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최대한 보여주시는 게 사실 요새 사업 계획서상의 트렌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도 사람이어서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썼는지에 대한 노력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부족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원 사업을 우선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MVP 모델을 만드셔서 시장에 검증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 캠퍼스 타운의 지원 사항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10월이나 11월까지 뭐 서비스를 MVP를 출시하고 시장에서 빠르게 출시한 다음에 데이터를 쌓으신 다음에 내년 상반기 2월에서 3월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조건 중에서 뭐 추진력, 시장 반응, 그리고 가능하시면 팀원들까지 확보하시면 더욱 선정된 확률이 커집니다. 뭐 이런 지원 사업 말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도 자금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희도 투자 유치를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뭐 기존에 투자 유치를 성공하셨던 대표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팀 구성 백그라운드가 정말 뛰어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든지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아이디어로서 투자 유치를 받기로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뭐 기관들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출로는 뭐 중기부에서 지원한 청년 정책 자금 직접 대출이 있고 기부나 신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리 대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기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기관에서 직접 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기부나 신보의 대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금융기관의 보증을 대신해서 서주고 금융기관에서 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저희도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기부를 통해서 1억 자금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보면은 중기부에서 직접 받는 대출이 뭐 금리라든지 향후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뭐 뭐 융자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중기부 정책 자금을 알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 공감되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공유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뭐 제가 생각 우선 한번 영상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훌륭하신 대표님들께서 뭐 이렇게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출과 투자를 받고 나면은 돌아가기 너무 멀리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나쁘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절박하게 사업을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들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로 물어보실 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의 소중한 노하우 공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보 과제로 또 열심히 생존하고 아, 있는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 더 많이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같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권용재 대표님께 질의응답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사이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었던 건 아이템이 VR이셨고 그리고 초기에 인도 시장을 진입하시는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비대면 그 정책 과제 봤더니 그 미국 시장 진출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VR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또 확보하고 계실지 이게 그 정보 과제를 쓰실 때 시장을 원래 이렇게 인도에서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강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 시장을 변환하시게 된 배경들 이게 어떤 이제 과제마다 시장 진출을 달리 가시는 전략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라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사실 저희는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미국 북미권 시장에서 인도 시장에서 사실 이어쓰기 웹소설 플랫폼을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요. 뭐 내부적인 뭐 개발자 부재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저희가 2022년도 초반에 1월 달에 피벗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VR 전문 개발자가 저희가 영입을 하면서 VR 컨텐츠로서 어떤 걸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어린이 VR 컨텐츠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들어온 개발자도 사실상 그 인도 쪽에서 공부를 했던 개발자라서 사실상 영어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크게 장벽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VR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단순히 국내로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VR이라는 게 보급률이 아직까지도 5%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5%가 작지만 해외에서 5%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덤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애초부터 처음에 타겟 했을 때부터 저희는 북미 시장으로 가야겠다라는 타겟을 잡아가지고 진행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정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런 지원 자금을 통해 가지고 뭐 해외 퍼블리싱이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해외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금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성과들을 가지고 다시 다음에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또 어필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강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비전과 이제 시장만 가지고 사실 했던 건 아니고요. 지원 사업을 좀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쨌든 글로벌로 나아가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도 출시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애니메이션도 이제 같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저도 2020년도에 저희 회사 이제 창업하고 벌써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으면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아직 스타트업 시작 안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먹고 열심히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정말 좋잖아요. 정부 과제를 네, 통해서 이 과제를 또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실패를 뜨지 않기 위해 또 1년 동안 네, 부단히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참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러나 만나본 대표님들은 정부 과제 쓰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굳이 내가 펀드를 들고 나와서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야심찬 우리 대표님들께 아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재 대표님께 정부과제 노하우들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권영재 대표님 남겨주신 연락처로 함께 연락 주시면서 네트워킹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좋은 이야기들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번째 대표님의 세미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화여대 대학교 캠퍼스 타운에 주식회사 피트크루의 이정원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연쇄 창업에 성공한 의사결정의 원칙이라 하여 아마 대표님께서 창업을 연쇄로 성공시키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정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공유 중지할 테니까요. 준비해 네, 주신 자료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제가 연쇄 창업에 성공한 건 아니고요. 저 창업 지금 1회 차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연구의 내용이에요. 저의 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그 연구의 내용인데, 그 연구의 내용이 연쇄 창업을 성공한 소위 말하는 창업 전문가들의 멘탈 모델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제목을 어, 좀 잘못 전달 드린 것 같아서 좀 부끄럽네요. 많이 이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이 멋진 제목인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네 지금 이제 창업 첫 회를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저는 대학에서는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길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학원에 갔어요. 디자인 대학원에 갔다가 이 길도 좀 나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중퇴를 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PM으로 여러 회사에서 좀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저도 앞서 이제 그 대표님처럼 2020년에 창업을 했고 지금 올해 이제 3년 차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10월 달에 제가 혼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혼자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2월에 이제 티밍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좋은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첫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어 이제 운이 좋게도 첫 그 태핑에서 꽤 괜찮은 그런 성적을 거두면서 그 쭉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법적인 문제가 좀 생겨서 원치 않는 피벗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방황의 시간을 피벗과의 전쟁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필로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키워가고 있는데 그 이제 1년의 그 시간 동안 계속 피버팅을 하는 시기에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총 5번의 이제 피벗을 했고 이제 마지막 아이템을 하나를 두고는 한 번 더 시도할까 포기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참 이제 운이 좋게도 저에게 좋은 코치님이 한 분 계셨고 그 코치님께 이제 제가 너무 요새 힘든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할지 포기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도록 코칭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오늘 발표의 주제인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한번 너의 그 지난 창업 여정을 같이 회고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고 이제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전에 잘 됐던 것들과 피벗해야 했었던 좀 안 좋은 아이템들과의 차이를 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아이템은 그래도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관점에서는 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줘서 한 번 더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품을 런칭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아무래도 제가 좀 그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이제 좀 재창업 패키지도 합격을 하고 이화여대께서도 저를 좀 잘 봐주셨고 해서 좀 이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그 연구는 이펙추에이션이라는 연구예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마 모르신다면 이 연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 창업에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팩추에이션은 그 저희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확실성과의 그 싸움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정말 예상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메타 스킬 같은 걸로 좀 봐주시면 돼요. 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오늘 발표의 제목은 그 창업 전문가들의 멘탈 모델 이펙추에이션이라고 좀 정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창업 전문가가 누군데? 라는 약간 그 반감 같은 게 좀 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랬어요. 창업 전문가, 누가 창업의 전문가라고 정의할 수 있고, 누가 그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나. 뭐, VC면은 창업 전문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감을 가졌었는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업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인터랙티브한 자리는 아니니까 한번 그냥 각자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각자 창업 전문가를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이런 의문을 가지셨던 분이 이 사라스바티라는 교수님이세요. 이 가설이 있으셨고 무엇이 이제 창업가들을 그 정말 창업가답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게 이 이펙추에이션이라는 개념 혹은 뭐 이론입니다. 그 이펙추에이션은 그
창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창업 전문가를 정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업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 보면은 매출이 최소 2천억에서 7조 이상 꾸준히 나오는 사업을 만드셨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스닥,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의 그 기업을 공개한 그 상장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서 연쇄적으로 창업에 성공시킨 사람을 창업 전문가로 기준을 세웠어요. 물론 이게 창업 전문가를 기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라스 교수님께서 만드신 기준을 많은 학계나 업계에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이 이펙추에이션에 대한 후속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연구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창업 전문가와 창업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비교군으로서는 뭐 MBA 출신이라 탑 클래스의 MBA 출신이라던가 혹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좀 이제 비교를 해서 이들과 창업 전문가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해낸 게 effectual reasoning이라는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정말 놀랍게도 창업 전문가들은 이런 MBA 출신들 혹은 초기의 창업가들, 초짜 창업가들 혹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이상급 되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저는 여기서 좀 놀랐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 창업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effectual reasoning 혹은 effectuation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바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effectuation이라는 단어 그리고 effectual reasoning 뭐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래서 저도 영어를 되게 못하기 때문에 이게 effectuation 듣고 뭐지? 그냥 effect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effectuation 뭐지?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 이 effectuation의 이런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 effectuation의 반대는 이 사라스바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코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코세이션은 이제 인과관계, 코즈에서 이렇게 뭐 변형된 단어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을 이펙추에이션의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창업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이펙추에이션에서는 굉장히 어떻게든 가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에 집중을 해서 수단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그 굉장히 똑똑하지만 창업에는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뭐 MBA 출신이라던가 그런 중간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목표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시더라라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경향을 보이더라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조금 더 이펙추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요리를 한다고 할 때를 이제 한번 그 멘탈 모델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한다고 할 때 뭘 만들지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그 메뉴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찾고, 레시피에 따른 재료를 정리를 해서 마트에 가서 사오고 요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냉장고를 열어서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들, 떡이 있네, 간장이 있네, 난 궁중 떡볶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effectual reasoning을 하는 사람들은 냉장고를 먼저 열어본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뭘 만들어낼지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 이제 effectual reasoning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뭘 만들지를 미리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씩 플랜을 짜서 플랜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causal reasoning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그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매일 내는 상장시킨 경험을 적어도 한 개 이상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창업 전문가들은 굉장히 수단 중심으로 사고를 하더라라는 것. 그리고 이제 초짜 창업가 혹은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들은
목표 중심으로 사고를 하더라라는 이 차이를 좀 보여, 보였다는 것을 이 이펙추에이션 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이펙추에이션이 무조건 창업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이대로 하면 창업을 성공할 수 있어라는 건 아니에요. 창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뭐 성공할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창업 전문가들이 분명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그 방식을 멘탈 모델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수단 중심적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창업을 하신 분들 지금 와 계시고 그 창업이 적어도 이제 업력이 좀 되셨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탄탄한 계획을 짜놔도 그렇게 절대 안 가죠. 현실에서는 계속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시켜 나가게 되는 건데 이 이펙추에이션을 조금 더 와닿게 하도록 이렇게 정리한 5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오늘 발표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 5가지 원칙을 조금 더 들으시면 이펙추에이션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이 버드 인 핸즈라는 원칙이거든요. 이 버드 인 핸즈는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 하늘에 수많은 새들이 아름답게 날아다니고 있어도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보다 못하다. 이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원칙을 그 창업 전문가들은 굉장히 지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바로 행동에 옮기더라. 이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 Who you are, what you know, and who you know 이거거든요. Who you are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특성, 나의 성격은 어떤지, 나의 백그라운드는 어떤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메타적인 지식이겠죠. 그리고 what you know는 이제 내가 전공을 통해서 배웠던 뭐 지식들, 혹은 또 내가 뭐 커리어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의사 네트워크가 되게 많다 그러면 어떤 의료 관련된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회계사가 많거나 노무사가 많거나 하면 또 이제 관련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목표를 새로 잡아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affordable loss라는 원칙이에요. 이 affordable loss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설정해 두기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제일 쇼킹했었던 내용인데 어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런 MBA에서나 뭐 이런 걸 배운 분들 그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있으신 분들은 업사이드의 매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가져가시는데 반해서 이 창업 전문가분들은 다운사이드를 보더라는 거죠. 이 다운사이드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를 기반으로 기회를 평가하시더라는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어포더블 로스라는 원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레모네이드예요. 그 레모네이드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우리한테 그렇게 인생에서 되게 그런 쓰디쓴 어떤 경험이 왔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그 고난, 역경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이제 발버둥 치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걸 빠르게 수용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창업 전문가로 분류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수용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측 불가한 돌발 상황이 오면은 빠르게 그거를 수용하고 이걸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주력을 하더라. 그래서 기존 목표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을 좀 유지를 한다라는 이런 원칙이 이제 레모네이드 원칙이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마이리얼 트립 같은 사례가 굉장히 좋은 이 레모네이드 원칙을 잘 따르신 사례죠. 그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여행 업계를 굉장히 그냥 뒤흔들어 놓았던 그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를 하시고 그 비전을 수정을 하셔서 유치를 하시고 그리고 뭐 랜선 투어라던가 그 코로나에서의 그 상황을 수용하시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타겟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가 크레이지 퀼트라는 건데 그 이제 크레이지 퀼트는 그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또 문화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이불이라던가 방석 같은 거에서 그런 패치워크들을 모아서 이제 퀼트를 짜가지고 뭐 담요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그 나의 사업에 참여시키게 만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아무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 목표에 이끌린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이렇게 그냥 발을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커밋먼트를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커밋할 수 있게 참여를 시키더라라는 게 크레이지 퀼트의 원칙이었고 이제 마지막이 이 파일럿 인 더 플레인인데 파일럿 인 더 플레인은 어그 여기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조종석에 이제 조종사가 앉아 있으면 적어도 이륙과 착륙에서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그런 속담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파일럿 인 더 플레인이라는 원칙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예상을 하면 할수록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내가 예상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예상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성공한 연쇄 창업가들은 주로 그렇게 컨트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버드 인 핸드와 어포더블 로스, 레모네이드, 크레이지 퀼트, 파이러 인더 플레인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이 발견이 되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추가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이 좀 이야기되고 있고 이 버드 인 핸즈의 이제 좀 엔타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는 프리셋 골 이제 계속 그 프리셋한 그 골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어포더블 로스는 이제 내가 그 다운사이드를 보면서 다운사이드를 생각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을 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레모네이드는 이제 인생이 그런 내가 불강력적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거를 빠르게 수용하는 경향 그리고 크레이지 퀼트는 실제로 나에게 그 나의 아이템, 나의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커밋먼트를 만들어내서 빠르게 참여시키게 만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고 파일럿 인 더 플레인은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이 창업 전문가들이 보여준 멘탈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펙추에이션에 대한 세계관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의 창업에도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예전에 많이 이제 스티브 잡스 시절이었나요? 그 이제 앨런 케이가 얘기한 이제 그 이제 미래를 만드는 가장 큰 예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내가 그걸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참 돌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 이펙추에이션의 세계관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펙추에이션이 내 세계관이 이제 그런 창업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제가 발표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책이 나왔어요. 한글로 책이 나와서 혹시 더 관심이 가시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공시 세미나에서 또
함께 듣고 계신 대표님들의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주신 우리 이정원 대표님께 감사하다 인사의 말씀드리면서요.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대표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었던 시간이어서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아, 기업으로 네네네. 예, 네. 그 굿투 그레이트에서도 주셨던 맥락이랑 유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버스를 정하고 우리 이 버스에 갈 사람 해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람들을 태우고 그 사람들이랑 어디로 갈지를 정해서 가야 한다. 그게 굿투그레이트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라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음, 나는데 아 저는 들으면서 나는 아직 이펙추에이션 사고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들으면서도 그러게 생각을 좀 전환시켜 가야지. 대표님 처음에 딱 주셨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창업 전문가가 네. 생각하고 있는 창업 전문가가 나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냐. 창업 전문가는 누구냐. 했을 때 전 그 첫 질문을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창업 전문가는 타고날까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나는 왠지 그들은 타고나는 게 아닐까. 어떤 내가 손에 닿지 않는 그 속성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 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나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슴 설레는 생각의 전환을 좀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 질문 따로 올라온 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다음 세미나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 5가지 원칙 중에 그래도 내가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건 레모네이드. 그래, 내가 시련이 왔으면 요거 한번 또 바꿔서 해봐야지 하는 생각들을 저는 제 이 창업 3년간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피트크루가 이 5가지 원칙 중에 창업에 적용해보고 계셨던 부분들, 그리고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많은 피벗의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서비스에 도전을 했었었는데 이제 하나같이 이제 피벗할 때 좀 이유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에 했었던 어떤 B2B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VC와의 미팅에서 이제 창업자와 핏이 제품이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거를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가 있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드인 핸즈를 거기서 이제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앞전 그 VC와의 미팅에서 투자를 거절당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히려 저한테는 좀 그거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이제 레모네이드 원칙을 좀 적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면서는 그 어포더블 로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운사이드가 뭘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바닥이 어딜까라는 걸 좀 정해놓고 들어갔어서 이제 좀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고 그냥 이거를 이때까지 이런 손실을 보면 그냥 접어야겠다라는 걸 정해놨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적용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거는 전 크레이지 퀼트예요. 이제 크레이지 퀼트가 어 되게 용기가 좀 필요한 원칙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가고 있는 어떤 그 방향성과의 공감이 더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커밋먼트하게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좀 그게 약간 교주 같은 그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되게 그 현실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게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잘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세미나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들으신 대표님들께서도 위대한 연쇄 창업의 길들로 여러분들도 가시길 응원드리면서 세 번째 세미나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요.
우리 중앙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고요. 사라나 지구의 서사라 대표님께서 소셜벤처 창업과 ESG라는 주제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그 아이템 찾아봤을 때 지구 자판기 하시는 것 같아서 지구 자판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함께 들려주실 이야기 서사라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소리는 잘 들리고 있고요.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 잘 됐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자판기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서사라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구자판기라는 아이템을 시작으로 창업을 하게 된 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이 아이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리필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나 세제, 내용물만 받아갈 수 있는 리필 자판기를 만들어서 그 자판기를 판매하고 렌탈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동시에 우리는 이제 리필 문화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조금씩 개척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 행사나 교육 같은 것을 도우면서 ESG 활동을 지원해주고 통으로 용역으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강연의 제목으로 소셜벤처와 ESG라고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창업을 먼저 꿈꿨던 사람은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마리몬드라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들여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들이 겪은 문제를 알리는 그런 기업이 제가 알았던, 그 당시에 알았던 소셜벤처 내지는 사회적 기업의 1세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몬드라는 회사를 알고는 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뭔가 그냥 단순히 봉사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풀어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이넥터스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 캠퍼스타운 내에도 이넥터스 팀이 많이 소속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넥터스에서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넥터스 졸업 기업이 이제 고요한 택시라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보통은 일자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안마사를 하던가 거의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요한 택시라는 이넥터스 출신의 사회적 소셜 벤처가 청각장애인 기사님들이 운영하는 택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학생 팀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아예 기업이 되어서 지금 성수동에서 MI 소셜 컴퍼니에 투자까지 받아서 지금 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 팀이 119 레오라고 이제 이 대표님은 소방관 분들의 열악한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관 분들이 사용하시던 소방복이나 소방 호스를 업사이클링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 판매 수익과 제품을 통해서 소방관 분들의 이제 복지를 알리는 일을 하고 계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이 소셜 벤처를 하고 싶어서 아이템을 찾아서 헤맨 경우인데요. 네. 그러던 도중에 이런 문제를 알게 됩니다. 다들 샴푸나 세제는 거의 매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용기가 사실 90%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본다면 샴푸 꼬다리에는 펌프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펌프를 까보면 안에 스프링이 있고 호스가 있고 하다 보니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과는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분리를 정말로 뺀지로 일일이 빼서 버리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뭐 따로 버린다고 해서 통이 재활용이 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찌끄러기가 이 통 안에 남아 있으면은 그 잔여 내용물 때문에 또 이 통이 재활용이 불가능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나 샴푸통이 사실은 상업적인 이유로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를 버리면 플라스틱 통은 깨끗하게 물 위에서 파쇄가 된 다음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 파쇄된 플라스틱을 한 곳에서 녹여서 녹인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렛의 형태로 만들어 재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세제 통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파쇄되어 모여 있는 플라스틱 색깔이 결국에는 다 너무 엉망진창의 색깔이 되어버려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라벨이랑 프린팅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리필 스테이션 매장이 등장을 했어요. 최근에는 뉴스에도 몇 번 나와서 이미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준비한 개인 용기를 매장에 가지고 와서 샴푸나 세제 내용물을 직접 이렇게 펌핑해서 담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저울에다가 내가 담은 세제의 무게를 재서 그 담은 무게만큼만 값을 결제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리필 스테이션 매장을 1년 이상 사용한 사용자였어요.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를 알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샴푸나 세제를 사용하기가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상 매장을 사용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학생이었고,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학교랑 가장 가까운 리필 스테이션 매장이 왕복으로 2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뚜벅이였기 때문에 양 옆에 팔에다가 세제통을 막 끼고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무거운 세제를 매번 왔다 갔다 그렇게 담아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매장 운영 시간이 또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서 제 학교에서 뭐 수업이 늦게 끝난다거나 무슨 일정이 있는 날에는 리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달은 정말 제가 세제 없이 빨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사용자 입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 혼자 느낀 불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구를 집 근처에서 지킬 수 있도록 무인 자동 리필 스테이션 지구 자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게 섬유유연제가 자동으로 리필되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구 자판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리필 문화를 알리는 모습입니다. 저희 자판기는 1차 시제품의 모습인데요. QR코드를 찍어서 제품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100ml 단위로 내가 리필하고 싶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선택한 이후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리필하기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이제 선택한 용량만큼의 제품이 자동으로 토출되어서 리필을 도와주는 형태의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는 뭐 중앙대학교를 비롯해서 동작구청, 뭐 경주 사회적 기업, 보람의 초등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리필을 도와왔고요. 저희는 소셜 벤처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순히 뭐 NGO나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을 계속해서 내면서 환경적으로도 이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부담도 많았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환경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환경 캠페인이나 행사, 교육 같은 것들이 저희에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환경 플로깅 행사나 교육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 행사들이 저희에게 추가적인 매출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판로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들 이제는 사회에서 계속 ESG 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ESG가 환경,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업이 잘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외부에 ESG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닐 때도 그렇지만, 해주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비슷하셨어요. 뭐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배구조적으로 잘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해서 환경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그런 것들,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되고, 지배 구조적으로 뭐 이사회를 청렴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직접 소셜벤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시는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ESG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인데요. 이거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워싱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니스프리에서 맨 처음 홍보를 했던 이 종이 병인데요. 패키지에서 보시다시피 I'm paper bottle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그 종이를 까보니까 안에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니스프리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정말로 완전한 그린워싱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다른 기업에서는 플라스틱 병 안에 색깔도 넣고 두께도 두껍게 해서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패키지에다가 화장품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 병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도 투명한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고요. 겉에 종이를 감쌈으로써 안에 플라스틱 두께가 얇아져서 전체적으로 사용한 플라스틱 양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탄소를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감축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겉에 이렇게 떡하니 종이병이라고 써놓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종이로만 만든 병인 것 같은데 사실 안에 플라스틱 병이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 그린워싱이었다라는 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뭐 스타벅스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어요. 이제 몇 주년 행사라고 해서 리유저블 컵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리유저블 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환경적으로 되게 이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스타벅스가 나눠준 컵과 그리고 같이 나눠준 영수증 하단에는 이 컵을 뭐 20회 이하로만 사용해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은 종이로 만든 컵보다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리유저블 컵을 실제로는 몇백 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적으로 종이컵보다 이로운 효과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제 환경적인 ESG 경영을 하겠다고, 환경적인 무언가 마케팅을 하겠다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기업의 리스크로 다 돌아갔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외부에서 이 기업이 사실 환경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면은 정말 지금까지 잘 영위해오던 우리 기업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그런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SG 경영을 정말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ESG에 정말 최소한적인 것들을 충족을 시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시각장애인 들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장 확보의 측면에서도 ESG 경영은 굉장히 차별점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정말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 대표님은 이제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얻으신 대표님이셨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저는 매일 사용하고 아마 대부분이 매일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그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가 사실은 맨 처음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애플에서 나오는 기구들은 뭐 삼성이나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기기들에 비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주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손쉬운 사용뿐만 아니라 이런 ESG 경영을 계속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계속 배려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많이 구축을 해놓으셔서 시각장애인들은 다 애플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카카오톡 화면 위에 이제 손가락을 올려두면은 그 미리 보기나 뭐 카톡에 뭐 채팅 아니면 친구 몇 명, 새로운 카톡이 몇 개가 왔습니다라는 것처럼 이제 손가락을 올려놓으면은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그걸 음성으로 바꿔서 말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메시지나 다른 채팅의 앱에 비해서 카카오가 이런 기능을 잘 활용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모티콘을 읽어주는 거에서 뭐 손을 모으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다 하면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이모티콘 하고 그렇게 음성으로 이모티콘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텍스트 대치를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그 이모티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뭐 광고 배너나 그 위에 떠 있는 UI 하나하나에 대해서 텍스트 대치를 일일이 다 적어야 돼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은 다 카카오톡 그리고 애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더 좋은 점이 지금 최근에는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이런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를 그런 노인분들까지 활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도 애플이 더 취약계층을 확보하는 시장 확보 전략이 더 영리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시각장애를 가진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랑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소셜벤처는 뭐고 사회적 기업은 뭐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개의 큰 차이는 없고 인증해주는 기관이 다르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소셜벤처는 기부에서 인증을 해주고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어요. 1년 동안 사업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인력 지원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할 시에는 인건비의 70%를 일반 인력을 고용할 때는 50%를 지원해주고요.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이나 석사 이상 인원의 경우 한 명에 있어서 100%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제 그냥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보통은 이제 기업의 이윤이나 매출을 더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렇게 기업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고 많아지면 질수록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만나는 소셜벤처 대표님들도 그렇고 일반 기업 대표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기업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기업의 인식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더 많이 나오고 또 그 좋은 영향을 미친 그 영향이 기업에게도 사회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와 다른 소셜벤처 대표님들의 공통된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 서울시 캠퍼스타운에는 사실 소셜벤처 아닌 그냥 영리 기업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분들께서도 한번 이 ESG 경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시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경영을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다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이런 소셜 벤처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 함께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는 이제 이 기후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뭔가 선택적인 요소이기보다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지구자판기 서비스 제공해주신 얘기 들으면서, 아, 저도 의지는 있는데 접근성이라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만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푸드카처럼 이렇게 자판기 카해서 저희 어제도 저희 아파트에 재활용을 버리는 날이었거든요. 일요일에. 그날은 항상 플라스틱 통들을 들고 버리러 올 때 이렇게 그 리필카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각 아파트마다 버리는 날 하면 사람들이 챙겨와서 챙겨갈 수 있으면 그 정도 접근성들이 있으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마지막 세미나 연결해 드릴까 하는데요. 소셜벤처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좋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소셜벤처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가들한테 이런 건 꼭 기억해서 창업 준비하셔라 라는 팁 하나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주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셜벤처 준비하면서 어쨌든 저는 사회적 매출의 기회나 뭔가 수익의 기회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시작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근데 또 이제 좋은 점은 소셜벤처 대표님들이 서로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 같은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도와주고 서로 같이 협업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다른 기업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소셜벤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히 소셜벤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 특히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셜벤처 경연대회라고 소셜벤처 대회 중에 제일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뭐, 데모데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참여해 보신다든지 하면은 더 다양한 선배 기업가분들도 만나고 심사위원 자리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소셜벤처 경연대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 창업하시면서 소셜벤처 준비하시는 혹은 내 비즈니스를 소셜벤처랑 연결해보고 싶다 하시는데 아마 많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이지의 랩스의 이정석 대표님께서요. 달팽이에서 고부가 가치 사업 기회를 발견하다라는 주제 해주실 텐데 아이템 보면서 어머나 저거 사고 싶다 하는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 발견하셨는지 이정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혹시 보이시고 계실까요? 네, 아주 잘 보이고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피부 영양제 브랜드인 퓨리카 뮤신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에이젤랩스의 이정석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많이 섭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영양을 위해서 섭취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창업 당시에. 네, 그리고 현재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 시장의 좀 성공 사례라고 한다면, 이렇게 식약청에서 별도로 기능성을 인증해주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오메가3처럼 일반적인 건기식은 연구가 굉장히 오래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전반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특허가 풀렸다라고 오히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기능성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업에게 미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줘서 기업이 그거를 이제 연구를 잘 하면 식약청에서 개별적으로 인증해 준다 해서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화면에 보이는 콜라겐도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고요. 석류도 그냥 뭐 여자한테 좋아 뭐 이런 소재가 아니고 갱년기 여성에게 이렇게 섭취하면 이런 기능성이 있어 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능성 석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과 잘 맞는 소재를 개발하면 이 원료 하나가 1,000억, 2,000억씩 매출을 내면서 IPO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있었고, 이 시장이 이제 다른 건기식에 비해서 이제 독점성이 인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별적 독점성을 가질 수 있고, 다만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의 R&D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기능성 대신에 이제 일반 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연구하면서 인증이 나오기 전부터 마케팅으로 한번 시장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성분은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독자적으로 기능성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콜라겐하고 유사하나 콜라겐보다 좀 더 큰 범위의 성분이에요. 콜라겐은 피부 속 기둥이다 하면은
이제 뮤신은 기둥 말고 나머지 빈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빈틈들을 젤 형태로 채우고 있는 성분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는 콜라겐만 넣는 건 아니고 뮤신만 넣는 건 아니고 콜라겐과 함께 배합을 잡아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도 좋은 성과 내면서 어쨌든 성장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독특하게 이제 달팽이에서 그런 거를 기회를 좀 얻게 됐어요. 이제 저희 뭐, 좀 독특한 스토리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달팽이 농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달팽이가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고급 식자재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달팽이 농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뭔가 고부가치 뭔가를 키우고 싶다 해서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장을 이제 방목형으로 독특하게 좀 개발을 하셨고요. 달팽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아버지가 엑기스 내리는 것처럼 그냥 몸에 좋으라고 그런 걸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어, 굉장히 피로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더라고요. 이제 일을 되게 많이 하다 보면 상태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영양제 같은 걸 섭취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거에 거의 중독되듯이 먹었어요. 너무 몸에서 느끼는 효과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동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동료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아버지 달팽이 엑기스를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고 사람들도 좋아하지? 라고 해서 논문을 검색해보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달팽이 점액질에 있는 어떤 특수한 성분이 있는데 그게 뮤신이더라.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자양강장 쪽으로 이제 효과를 느꼈는데 이걸 가지고 좀 간편하게 그냥 녹즙 만들듯이 만들면 쉽게 유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플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가다 보니까 그게 심플하게 가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뮤신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유통한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유통하기 쉬운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으로서의 성장보다는 이제 원료에 집중해서 마케팅도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성분을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R&D를 하는 곳이 이제 저희밖에 없는데 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렇게 좀 그냥 처음엔 간단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은 이제 하고 있고 저희가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소재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상당히 고부가 가치 이제 성분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좀 IR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서도 개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가 이렇게 농장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저희 농장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농장이고, 다른 농장은 가둬서 기르는데요, 달팽이를. 저희는 이제 풀어서 길러서 좀 더 건강하고 빨리 크고, 이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기 때문에 더 건강한 뮤실을 생산한다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기능성 실제 연구도 하고, 식약처의 인증을 받기 위한 SCI 그 국제 논문도 저희가 직접 발행하고 해요. 이 내용은 이제 뮤신을 섭취했을 때 실제로 전임상 단계에서 피부 속 밀도가 되게 높아지고 피부 속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름 깊이가 얕아지고 피부결이 좋아지고 보습력이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SCI급 논문이고요. 현재는 이제 뮤신이 피부에 이제 도움이 되고 관절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데 저희 장기도 다 일종의 피부거든요. 근데 장기는 각질층이 없기 때문에 그 윤활 성분에 코팅하고 있는데 코팅하고 있는 성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저희 피부뿐만이 아니고 장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앞서서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으로서 R&D 비용에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속도감 있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공 사례라고 했던 콜라겐도 사실 이중 기능성 정도인데, 저희 뮤신은 이제 피부와 장 이 영역에서 굉장히 멀티 기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근데 제가 발표 중에 죄송한데 제가 사실 앞에 미팅이 굉장히 빡빡해서 중간에 급히 카페에서 좀 이걸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분들이 조금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중 기능성이라는 것도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사중 오중 기능성을 도전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피부나 장이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밀접하기 때문에 또 포텐셜이 굉장히 더 상업적 포텐셜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마케팅 할 때도 이제 주름이 없어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인물로서 마케팅을 해요. 뭐 주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 사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제품에 대한 특별함과 호기심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피부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양제도 먹어본 적도 없고 화장품도 안 바르고 이랬던 사람이 피부 영양제 브랜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도대체 왜 피부가 좋아야 되지? 왜 예뻐지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해야 됐었거든요. 이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많은 남자분들은 그 온도감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좀 트러블 날 수도 있지, 뭐 주름 하나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초반에 애를 먹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하다 보니까 적어도 저는 좀 나이 드는 과정에 있어서 좀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취미를 갖고 건강한 습관을 갖고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의 피부가 그렇게 엄청 안 좋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식습관을 갖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 저희 고객 중에서 굉장히 좀 영감이 될 만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응용해서 이제 일본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 제품을 먹는지에 대해서 좀 마케팅을 하면서 초반에 좀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뭐 초기에 뮤신이라는 성분이 인지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좀 없었는데 그런 게 차곡차곡 뭐 진실성 있는 후기가 쌓이면서 저희는 정말 뭐 리뷰 작업한다 이런 내용도 마케팅 업계에서는 되게 많은데 정말 리뷰 작업 하나 없이 순수하게 고객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초반에 좀 그래도 주목받을 수 있었던 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뭐 컨셉을 위한 제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임팩트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제품은 굉장히 세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성분에 있어서는 정말 빵빵하게 넣으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희는 이제 뷰티 식품 브랜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부 영양 시장에서 스페셜 케어 제품들도 런칭하면서 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 스페셜 케어 제품, 갱년기, 또 더 나아가서 펫푸드, 화장품 이런 브랜드까지 웰니스로서 확장하는 걸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뭐 성장 전략이라 한다면 이런 이제 브랜드의 확장과 유통망의 확장, 개별 인정형이라는 걸 받으면 저희도 이제 온라인 자사몰에서만 현재는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장하면 비즈니스의 포텐셜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투자자들도 여러 좀 만나고 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어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만 5년 된 회사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생존의 기간으로 따지면 또 3년을 넘었으니까 생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업을 하다 보면 매년 너무나 새로운 미션들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뭐 첫 해보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고민도 더 많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미션 가지고 새로 좀 도전적인 이제 미션 여러 만들면서 그렇게 좀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팀이고요. 이제는 좀 15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제 시간을 좀 일단 써서 하고 있고 그래도 시간 맞춰서 제가 잘 마친 것 같긴 한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짧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 주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성분을 가지고, 혹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원물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게 뭐 농식품 소스가 됐든 다양한 소스가 됐든, 그 안에서 상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저희 제품이 콜라겐 시장에서 평균 단가보다 거의 한 50% 이상 비싼 제품이거든요. 그런데도 품목당은 그래도
온라인 콜라겐 중에서 가장 볼륨 있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이 시장의 특성이 비싸지만 확실한 제품을 원하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좀 깨닫고 있고, 정기 배송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저희가 IR 하다 보면 독특한 사례더라고요. 이렇게 원물에서 어떤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데 그거를 통한 매우 고부가 가치 브랜드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커머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개하는 자리.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캠퍼스타운 대표님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세미나 중에 피부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피부에 관심이 많게 되시지 않았을까. 대표님이 거의 임상 실험에 가장 앞단에서 대표님의 피부를 보고 또 구매하시는 남성 고객분의 어떤 확장성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고요. 저 역시 이게 이제 만 35세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팔자주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늘 그냥 일상의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아이템 보다가 어머 참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주시면 질문 드리고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신소재를 가지고 그것도 먹는다라고 하면 효과가 검증이 됐다 하면 정말 선뜻 지불할 그 비용의 이슈는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이슈들, 부작용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늘 고객층에서 고민일 것 같아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신소재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대중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얼만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안내하고 계실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임산부도 먹어도 안전하다 할 정도의 인증을 따로 받아서 이제 알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극초기에는 좀 그런 걸 알리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햇섭 공장에서 좀 안전하게 잘 만들었고 품목상의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요. 첨가물 같은 거 많이 줄이고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첨가물 없는 게 우리 제품의 뭐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세워서 마케팅했다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뷰티라는 특성상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효과가 있어? 이게 이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과학적인 내용들을 저희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분의 메커니즘 같은 거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었던 신뢰가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제품 런칭하고 후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부터는 뭐 후기가 그런 영역에서 좀 그래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고객분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간증급 후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고 알찬 후기들을 정말 정말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실성 있는 후기들이 아주 아주 많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게 한두 개라고 해도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극초기. 네, 감사합니다. 아마 또 달팽이가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재료이다 보니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좀 그 사용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간증에 가까운 후기 저도 조만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오늘의 세미나 마무리하며 다음 주 세미나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대표님 바쁜 시간 할애해서 좋은 이야기 함께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8월에 재미있는 창업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 창공시 세미나는 끝이 났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함께 실시해 주실 수 있는 만족도 조사 링크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저희 캠타에 있는 단톡방에도 방금 올려드렸으니까요. 앞으로 11월까지 총 3번의 세미나 남아있는데 더 좋은 세미나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 남겨주시면 의견들 반영하여 다음 세미나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창공시는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성신여대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참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창업을 일상으로 매일 바쁘게 뛰느냐, 내 영혼은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실 때, 나만 혼자 이렇게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있구나라는 이 시간들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9월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만나뵐 것을 또 약속드리며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제가 한 5분 정도는 창 열어놓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대표님들께 감사하다 인사드리면서 여기에서 모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